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뇌의 자아의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뇌과학 분야인데, 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만약에 이 내용을 어, 이제 들어서 아시는 것과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것과는 나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인생이 과연 의미가 이러이러한 원래 의미를 가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것저것 많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제 끝부분도 하나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인가? 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의 내가 아니라면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요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음. 예, 검색은 제가 미리 쳐놨고요. 질 보테 테일러라고 하는 어, 그 선생님은 그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스스로가 이제 뇌졸중이 와가지고 한쪽 뇌를 쓸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겪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음.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여기서 실행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 이 사람이 겪은 건 뭐냐면 그 뇌졸중으로 지금 이쪽 좌뇌 쪽이 마비가 와서 아마 반신 마비일 겁니다. 내용은 제가 오래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 마비가 왔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어, 겪은 그런 느낌들이 보통과는 다르게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고 이 한쪽 뇌로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뭐가 같냐면 기존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식의 어떤 뭐 만져서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행동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온 세상이 나와 하나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요 기회가 되시면 이제 생각나실 때 한번 이 한글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예, 내용이라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대해서 또 하나의 면을 알게 된 거고요. 예. 이 부분이 제가 평소에 다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우리 뇌의 기능 중에 그 종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아날로그적 기능의 뇌라고 보통 동영상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요 뇌 기능에 그것만 살아 있었던 요 그 증상이었던 것 같고요. 디지털 뇌가 마비된 상태, 디지털 뇌가 마비된 상태의 그 뇌졸중을 경험했던 요 박사의 경험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뇌가 없이 아날로그 뇌만 살아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아날로그 뇌가 무엇인지도 이해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시각적 정보, 그림을 보거나 이런 감상적인 거를 느꼈을 때 그 느끼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이 아날로그 뇌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운에만을 말하는 건지 뭐 구조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뇌의 어느 부분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 기능적인 내용으로 아날로그 뇌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우리 뇌에 있다는 걸, 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볼까요? 이번에 사례를 보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뇌의 영역이라고. 조회를 하면 이렇게 있네요. 요 가운데 걸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뇌는, 예, 내용 보시면 그 앞쪽이, 이쪽이 보통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인데 이쪽이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뭐 계획을 한다던가 창조적인 것, 상상을 한다던가. 상상이 좀 요새 떠오르는 이슈입니다. 요새 세계에 들어와서 이게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 상상력이라는 게. 그 다음에 뭐 직관력, 일치성 찾는 것들, 일치성 찾는 것들. 어떤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공통성이 이것이다. 보통 IQ 테스트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IQ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고차원적 기능, 사고하고 연구하고 그런 복잡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데, 이제 이 전두엽이 발달한 게 인간이고 하등 동물보다는 전두엽이 우리가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등 동물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뇌가 많이 발달하지 않는 뭐 포유류보다 더 하등 동물인 뭐 파충류라든가 아니면 어류라든가 이런 동물들을 보면 전두엽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행동들,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똑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먹이거리가 왔다. 그러면 대부분의 하등 동물들은 그거를 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네, 다가가서 먹을 겁니다. 먹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쳐놓은 함정인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배고플 때는 먹지만 그 맛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길거리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걸 가져가서 집어서 먹지는 않잖아요. 예.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던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서 먹지 못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것은 뭐 일주일 후에 누구랑 먹기 때문에 굳이 지금 먹고 싶어도 나중에 먹을 거야. 예.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고차원적인 이유로 같은 원인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항상 다르게 나오는 거죠. 예. 복잡한 사고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 전두엽이 있어서 중요한 거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언제나 똑같지가 않은 환경인데, 그러한 환경 하나하나를 전두엽에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예, 공통점을 찾아내서 거기서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 고차원적 사고방식이고요. 나머지는 이 두정엽은 감각에 관련된 부분, 예, 감각에 관련된 부분, 예, 그런 거고, 뒤쪽은 시각 처리. 근데 이쪽은 청각, 언어 이쪽이거든요. 이쪽의 부분은 이제 대부분
그 상상력이라든가 이 고차원적 전두엽의 기능보다는 조금 낮은, 몸으로 느끼는 것들, 몸을 이용한 것들, 눈을 이용하거나 귀를 이용하거나 신체 피부를 이용하거나 어떤 감각들을 이용한 살짝은 차원이 낮은 그런 신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또 하나의 실험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사고로 없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가 없어진 사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두엽이라는 게 사람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이쁜 차를 봤다, 멋있는 차를 봤다. 저 차를 사고 싶은데, 타고 싶은데, 몰고 싶은데, 그 차에 탄 사람을 끌어내놓고 내가 몰면은 그건 굉장히 즉흥적인 행동이잖아요.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즉흥적인 행동. 전두엽이 없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겁니다. 여기가 마비됐다면. 여기가 없는 동물, 또는 여기가 없어서 뭐 술을 마셔가지고 전두엽이 마비가 됐다. 또는 무슨 약 같은 걸 먹어서 뭐 프로포폴 아니야. 아무튼 뇌를 마비시키는 약을 먹어서 여기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좀비처럼. 그리고 인사불성인 그런 행동을 하겠죠.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건 이 전두엽을 마비시키거나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경우 인사불성이 되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전두엽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신성 망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두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뇌를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뇌를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사고로 이제 공사장에서 철근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이 전두엽을 뚫고 들어가서 얘가 많은 부분이 상실됐어요. 전두엽이 상실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서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격이 변했어요. 성격이 난폭해지고 계획성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또 이해하시겠죠. 충동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고, 계획성 없다. 욕구를 그대로 채우려고 하는, 마치 술 마시거나 약을 먹어서 전두엽이 마비된 상태와 같은 사람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도 어떻게 보면 전두엽의 신경 가지들이 뭐 나무 가지처럼 뭐 요렇게 났는지 아니면 요렇게 났는지에 따라서 성격도 다 다르다는 이유가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다른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성격이 똑같지 않은 이유가 이 전두엽이 자라면서 신경 다발들의 이제 연결고리들이 다 연결되는 방식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가지수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람은 욕구 절제가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절제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대신 충동적이지만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절제를 잘하지만 소극적이고 소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 전두엽의 사람마다의 다른 어떤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아직 실험으로 나온 결과는 없지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뇌의 구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뇌의 구조가 이렇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내가 어떤 감각에 대해서 어떻다 또는 뭐 욕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다 성격이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리고 또 하나 실험을 알려드리자면
네, 요거는 넘어가고 제가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두엽 사고, 전두엽이 손상, 이렇게 하면은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나오면 좋은데, 네, 안 나와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네, 요거는 쉽게 자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실험이 아니고 유명한 사건이었거든요. 그거는 각종 교재에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 전두엽의 중요성, 글도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의 밝혀진 것은 간질병 환자의 뇌간 절단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네,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간질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간질병이 되게 심했는데 그 학설에 의하면 어, 뇌간을 분리를 하면 그 간질병이 호전된다는 그런 어떤 의학계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 예, 수십 년 전에. 그래서 뇌 간질증이 심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증상을 좋게 하고자 그 뇌관을 절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뇌관이란 부분이 요 사이에 좌방구와 우방구가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를 아예 절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좌방구와 우방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좌방구와 우방구가 있는데, 이 좌방구 우방구가 좌방구는 이제 오른쪽 몸의 감각을 담당하고요. 우방구는 좌쪽 왼쪽의 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칸막이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들어온 이제 시각 정보들은 얘만 알고 있지 얘는 모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질병 때문에 뇌간을 절단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 같은 경우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칸막이를 쳐놓고 한쪽에는 그 자동차를 보여주고, 예, 여기는 뭐 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보여주고 또 뭘 보여주냐면 이 물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집으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뭐 차키를 집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집 있는 경우는 하나를 집으라고 했는데 뭐 의자를 집었어요. 의자의 그림을. 네, 그 상태에서 어 얘한테 지금 눈으로 본 거는 이쪽이고 눈으로 본 건 이쪽이죠. 그 상태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차키를 의자를 왜 선택했는지, 네,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좌방구 말은 이 좌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할 거잖아요. 대답하는 그 작용은 얘만 알고 있습니다. 우뇌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자, 좌뇌는 차를 보고
차 키를 집었잖아요. 네, 차를 보고 차 키를 집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의자를 왜 집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집었느냐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좌뇌는 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만들어내야 돼요. 차를 본 건 맞는데 어 의자를 내가 집었다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근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이 좌뇌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논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거짓말을 지어서 한다는 거죠. 차에 뭐 트렁크에 의자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의자를 집었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자기만의 판단을 해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제 찾아보시면 뇌관 전단 그 사례 케이스가 나옵니다. 교재나 이런 데서. 이렇다는 얘기는 이걸 뭐 말하는 게 뭐냐면 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그 사실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걸 기억을 저장한다는 거죠. 예. 차와 의자가 논리적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말은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내가 추정을 해가지고 대답을 한다 그럽니다. 차의 뒤에 트렁크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집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뇌의 습성은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스스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추측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보면 편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이가 먹고 하면 편견이 많이 생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을 이용한 편견들. 예를 들어서 뭐 A형인 사람들을 처음에는 혈액형 모르고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혈액형을 듣고서 저 사람들은 A형이라서 저래. A형과 성격은 관련이 없는데도 그렇게 만들어서 나름 자기만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것은 뇌에서 사물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신경가지들이 연결을 하는데 예, 추측과 추정을 해야지 이 신경가지, 이 차와 이 신경가지, 의자라는 것과 차와 의자라는 것을 이제 하나는 어딘가에는 연결을 해야지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한 게 머릿속에 기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설로만 돼 있는데 지금 실험으로만 증명이 된 거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가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타당한 정보를 가지고 연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트렁크라는 기존에 있는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얘를 연결한 거죠. 트렁크에 트렁크에 의자가 있다. 그래서 차랑 연관이 된 것이다. 그냥 차와 의자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중간에 있는 가지를 연결해서 연결한 겁니다. 그런 어떤 본능적인 연결하려는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이제 알려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결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결정은 우리가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판단 자체가 이제 결국은 찾아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정보들을 기반해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세포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또 하나의 실험이 뭐냐면 그 리벳 박사의 실험인데 요것도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은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요. 네, 이것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네, 아까 메모했던 게 없구나. 여기 보시면 그 벤자민 리벳 리벳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뭐 B, C가 있는데 B를 선택했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내가 머릿속에서 B를 난 선택해야지 라고 한 것보다 더 일찍 뇌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뇌가 이미 결정을 해서 내가 인지하는 나 이거 결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방에다가 명령을 보내준다는 거죠. 이미 B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많은 뇌과학, 뇌신경 학자들이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뇌 속에서 나 스스로가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야지 또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이쪽 길을 가겠어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그 사고의 작용이 그때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이 머릿속에 무의식 그 상태에서 결정이 돼서 신호가 저기를 가는 걸로 결정을 너가 한 것처럼 인식해라, 착각해라 라는 식의 신호를 보내준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게 실질적으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결론에 따르면.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판단을 해서 나 지금 이걸 먹을래 또는 A, B 중에서 난 A를 선택할 거야. 이거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고민 끝에 나온 게 아니라면 아니라면 그럼 과연 그 과정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신호 전달 체계가 원인이 있으면 이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따라서 수용체가 반응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작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원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A라는 원인이 있었을 때 꼭 B라고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연구 결과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럼 단순한 그 기계와 같은 물건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한 컴퓨터라든가 기기장치는 뭐에서 1 아니면 0의 신호를 받아서 1이면 저걸로 하고 2면 이쪽 yes 아니면 no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중간중간 판단에 의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복잡하고 미세한 신호나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A 아니면 B를 선택하는 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음식을 생각할게요. 뭐 중국 음식 짜장면을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선택한다고 합시다. 피자를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내가 결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호작용, 그 생각의 방, 이 너머에는 우리 집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집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 집의 분위기, 또는 다른 가족들의 어떤 영향, 또는 그날의 기억,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성들,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어떤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요인들이 수천 가지 요인이 종합이 돼서 결론은 머릿속 무의식 쪽에서는 피자라는 생각이 딱 자리 잡힌 거죠. 근데 우리는 짜장면을 먹었지 피자를 먹었지 고민하다가 피자를 선택한 걸로 그렇게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뇌가 그렇게 착각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뇌가 착각하도록 우리 뇌는 그렇게 생겨난 걸까? 이렇게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뭐 결론을 얘기하는 학자들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부터는 저도 이제 추정에 불과한 거고요. 아마도 그 우리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뇌를 가지고 있는 그 개체가 내가 판단하고 사고해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착각을 해야지 많이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생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을 해왔을 거예요.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존에 어떻게 유리한지까지는 아직까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거에 대해 어떻게 정확히 생존에 유리한 부분이 그렇게 해서 생존에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험의 데이터를 비춰보면 이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무의식이 이미 결정해 버렸고,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결정했다고 착각할 차는 그런 그 시스템이라는 게 요 근래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한다 보면 주로 상업적인 거겠죠. 어떤 광고에 짤막한 그 장면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장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식되지 않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들어온 기억이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숙이 무의식적에 박히고, 그것을 살 때 그 무의식에 박혔던 그 짧은 강렬한 기억이 적용이 돼서 더 구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들이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우리를 조종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대중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왔고 나는 이게 아니라고는 생각되지만 제도하고 유행을 따르고 트렌드를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가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행동도 그걸 하도록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이게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남들이 하게 되면 따라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의 여지에 있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회사를 취업했을 때 그 회사 분위기가 있잖아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 하고 한다 하더라도 A로 행동할지 B로 행동할지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 보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좀 비합리적인데 라고 하더라도 B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관습, 관례, 그것들이 그런 거죠. 문화, 이런 것들. 예. 근데 이 부분이 B라고 생각하지 이거 B가 아닌데라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B는 하지 말자 A로 하자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상황에 따라서. 예.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하나의 개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산다 하더라도.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복잡하고 미묘해서 내가 자유의지로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결론은 환경에 영향을 받은,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아메바가 뭐 햇빛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거나 뭐 피해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미세하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그 자식을 키울 때 그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괜찮은 학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거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지 이제 자기 자녀도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성장을 한다는 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그 주변 사람과 같이 비슷해져 가거든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생각도 바뀌고 판단도 그렇게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뇌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예.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예. 충분히 조종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예.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그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그 뇌의 직접적인 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마 신체 신경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테드에 나오는 동영상이거든요. 테드에 나온 동영상 없지? 네, 여기 당신의 두뇌로 다른 사람 팔을 통제하는 방법. 네, 요겁니다. 이게 뇌신경학에 아마 최근 앞서가는 그런 과학 부분인 것 같은데요. 메모가 안 되네. 예, 한쪽에 그 여자 쪽에 팔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에 다른 남자 쪽에 팔을 연결했는데 이 여자가 움직이면 그쪽 다른 사람의 팔도 같이 움직이는 걸 시연을 했습니다. 통제가 된다는 거고요. 나도 모르게 내 팔을 조종하는 그런 장치가 개발됐다는 겁니다. 요거 한번 기회 되시면 그레이그 게이지라고 조회하시면 테드에서 읽어볼 수 있고요. 요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간이 지금 몇 분이 지났죠? 너무 또 길게 하면
지루할 수가 있어서. 40분이구나. 예, 이 정도만 하고 다음에는 우리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얘기 드릴 게 뇌의 기억에 대한 정보 처리인데요. 이제 우리가 뇌를 기억했을 때 과연 컴퓨터는 하나의 장면을 기억할 때 엄청난 정보의 그 용량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되게 작은 용량의 단순한 그 크기의 뇌인데도 어떻게 컴퓨터만큼 더 많은 기억을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내린 결정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아닐 수 있다. 예, 우리의 자아의식이 과연 무엇이냐,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